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총 들고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아도, 전 재산 바쳐서 온 가족 희생해서 싸우지 않아도 투표만 잘해도 자기가 원하는 나라 선택할 수 있는 이 좋은 나라를 대체 누가 물려주었나? 그분들이 물려줬죠. 그런 나라에, 그분들이 물려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그분들을 역사의 패자가 되지 않게 역사의 승자로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저도 사실 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남산 근처에 살아서 남산을 자주 갑니다만, 갈 때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상에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그 의사라는 말 또 호칭 이거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개인 일반인으로서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한 국민을 대표하는 장군으로서 했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으로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분을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범도를 쓰신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의 방현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이 범도라는 대하소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독립운동사를 다룬. 네. 원고지 한 4,100장. 그러시죠. 근데 최근에 화제가 됐더군요. 그 8.15를 기념해서 대통령이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그 영화를 만든 주최 쪽에서 범도 이 소설을 선물을 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화제도 됐는데, 이 소설을 선물한 특별한 그 뭐 스토리나 사연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독립군 그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제 소설 범도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큐멘터리는 시간 제약이 크니까, 그렇죠. 뭐 틈나실 때 한번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읽어보시라고 선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 이제 나레이션 맡은 조진웅 배우 다음으로 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다 노게런티 재능 기부니까 아마.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 아니죠, 안중근 장군과 홍범도 장군 두 분의 얘기를 좀 나누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이 두 분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정말 한 획을 크게 그으신 분들인데,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삶과 의미를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도의 첫 장면이 안중근 의사하고 홍범도 장군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중근 참모중장하고 홍범도 장군이 우리 항일 무장투쟁사의 양대 축이잖아요. 두 축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40년 항일 무장투쟁사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가장 앞에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전진 배치시켜서 이 두 분이 각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또 그게 우리 항일 무장투쟁사가 서로 다른 길로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맨 앞에다가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 두 분이 역사적으로 만나는 그 현장은 우리 교수님의 상상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사실입니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디테일은 안 나와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으니까 당연히 만나겠죠. 두 분은 그 나이는 어떻게 다르세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중근 참모중장은 해주에서 이제 양반 집안 출신이고, 홍범도 장군은 이제 모섬 출신의 보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분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단독 작전을 하러 출발하잖아요. 그 무렵에 네.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예. 하얼빈으로 떠날 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만류를 했죠. 그러니까 예. 적 수개 한 명을 잡는다고 일본이 물러가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를 키워서 예. 크게 한번 예. 같이 싸우자. 전쟁을 하자는 거죠.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권유하지만 안중근 참모총장 뜻을 꺾지 않고 하얼빈으로 이제 적을 격살하러 떠나죠. 그래서 그 첫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해요. 제가 적의 수개 한두를 잡는다고 해서 장군님께서 일본군 수백 수천두를 잡는다고 해서 물러날 일본이 아니겠지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싸우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안중근 참모총장이 왜 하얼빈에 가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예. 아무도 싸워주지 않는다면 예.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굳이 노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 각기 다른 방법론을 두 분이 네. 갖고 계신 거군요. 네, 그 차이가 있죠. 예. 그 두 가지 길을 예. 다르게 갔던 분들이었고 이제 예. 두 사람의 이제 차이들이 예.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예. 안중근 참모총장은 이 단총 사격의 최고 실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명중을 시킨 거죠. 네.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 히로부미를 잡을 때 6발을 쏴서 6발을 다 명중시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랬나요? 가져갈 때 이제 브라우닝 권총을 가지고 가거든요. 예. 그 7발 장전하는 권총입니다. 예. 그 7발 중에 6발을 쓰고 한 발을 남기죠. 그 3발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정확히 맞히죠. 한 발은 팔을 거쳐서 심장. 두 번째 발은 심장과 복부 사이. 예. 그러니까 세 번째 탄환은 하복부에 맞히죠. 3발을 정확히 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나머지 3발을 그 수행 비서 그 예. 옆에 있던 그리고 남만주 철도 침략 철도죠. 예. 남만주 그가 타고 왔던 남만주 철도 사장. 예. 그리고 하나는 하얼빈 영사. 예. 그 3명에게 각 한 발씩 먹이죠. 그것도 다 명중이에요? 네, 그 6발을 다 맞추죠. 그러니까 뭐 단총 가지고 실력이 대단한 거죠. 거기 비해서 또 홍범도 장군은 장총이잖아요. 사냥. 네, 대한독립군의 포수 출신이라서. 네, 범포수니까. 예. 범포수는 그때만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한 발에 단발에서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 뭐 최고의 장총의 명사수였죠. 두 분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분은 권총의 명사수, 네. 한 명은 장총의 명사수였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다 포수들로 구성된 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대의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뭐 양반들 독립군 부대들은 다 의병 부대들은 뭐 모섬도 데리고 다니면서 싸웠지만. 예. 전투력이 별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총 한 번 쏴보지 못했던 예. 뭐 농민들의 의병 부대하고 안중근 참모총장은 상당히 특이한 양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인데 사냥술이 뛰어났고 또 총도 잘 쐈고 더군다나 굉장히 대범했던 거죠. 강철 심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얼빈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네. 현장. 그 앞에 이제 바로 붙여서 이제 안중근 예. 참모총장 이제 기념관이 있고 예. 그런데 그 거리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 10m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10m가 짧아 보이지만 권총은 명중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한 총이 NMF 1900이거든요. 예. 그 기종이 그때만 그 권총 또 조잡했죠. 또 예. 많이 떨어져 예. 있고 훈련 때 뭐 쏘면 야 이게 정확히 맞출 수 그래도 10m 정도면 예. 충분히 맞추지만 이게 실전에서 6발을 맞춘다는 건 정말 감철 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게 실력이죠. 또 그냥 고정 타켓이 아니라 무빙 타켓이잖아요. 네. 움직이는 타켓, 피하는 네. 타켓인데. 네. 그리고 무슨 군중들과 가려져 또 있고 이제 경호병들이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가 없던 시절이라 안중근 참모중장께서도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정확히 모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왔죠. 그 경비도 굉장히 삼엄했을 텐데 거기를 침투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확하게 저격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영화 같은 얘기거든. 물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을 때는 두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선 하얼빈 영사가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 환심을 쌓려고 군중을 동원을 많이 했어요. 환영 군중. 그러니까 환영 군중이 많지 않았으면 이 경계가 삼엄해서 오히려 접근하기 어렸을 텐데 환영 군중이 역사 안으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죠 주로. 그래서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현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웠고 두 번째는 이제 이토 그러니까 그 연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연호를 하니까 또 이런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돌아본 거죠. 이렇게 이토가 돌아보면서 손을 딱 드니까 그걸 보고 저게 이토가 확실하다고 딱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 방을 그러니까 보면 오른쪽 팔을 맞고 이 심장과 배에다가 갖다 꽂히거든요. 탄환이 1, 2, 3발이. 그러니까 이게 오는 각도로 보면 우전방에서 오는 사람이 오른쪽 팔 맞고 복부로 박힐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서 손들 때 쏜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발을 다 정확히 맞출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얼빈 영사가 군중들을 동원해주지 않았으면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고 또 연호에서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해주지 않았으면 확신을 가지고 이토를 쏘지 못했겠죠. 안중근 참모 중장 또 안중근 장군으로 부르자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작가님께서. 근데 이게 의사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안중근 의사. 네, 이제 안중근 의사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려운 거사를 하신 분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죠. 그래서 이건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건 굉장히 더욱 영예스러운. 윤봉길 의사 민간인, 이봉창 의사 민간인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안중근 참모중장은 민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실제 하얼빈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회령 두만강 건너서 회령까지 진격했던 대한의군 우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의군 총사령관이 이진용 였고 또 이범진이 했단 말이에요. 이범진 총사령관 밑에 우영장이 안중근 참모중장이었어요. 그래서 회령까지 진격하면서 다수의 일본군 포로를 실제 잡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더군요. 그거 다 사실이거든요. 잡았는데 이제 국제공법에 따라서 다 석방을 시켜주죠. 그 장면 저도 봤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풀어준 그 일본군에 의해서 그들이 가서 이제 일본군 데려와가지고 역습당해서 개멸적 타격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안중근 참모중장은 맨날 뭐 일주일 넘게 굶고 혼자 돌아와서 부대는 다 개멸적 타격을 입고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의 판단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안중근 참모중장 밑에는 누가 가서 이제 싸우려고도 않는 거죠. 그 부대에. 아니 저렇게 멀쩡히 잡았던 걸 저놈들이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 독립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걸 풀어주나. 그리고 풀어주면 저들이 저걸 끌고 올 텐데 그럼 어떡하려고 풀어주나. 근데 안중근 참모중장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거기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죠. 우리는 야만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공법에 따라서 정정당당히 행동한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 사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그게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싸웠던 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얼빈 작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암살이나 테러가 아니고 군인으로서 적의 수괴를 잡는 특수작전을 수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작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기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대접해라.
나도 니들 포로를 다 포로로 대접해줬다. 그러니까 나도 니들 포로니까 나도 저거의 수계를 격살하다가 포로로 잡혔을 뿐이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포로로 대우할 걸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군인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안중근 참모중장이 남긴 유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글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순간에 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영장 끌려가기 전에 5분 전에 서서 간수한테 넘겨준 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입니다. 남산에 있죠, 그게 지금. 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 군인의 본분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죽는다는 걸 마지막 순간에도 밝히고 죽었어요. 그 최후의 그 남긴 유목이군요. 네, 그렇죠. 5분 전에 교수영장 가기 전에 그 리순 감옥 대련 위에 리순 감옥에 그렇죠. 가면 그대로 그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교수형이 그렇게 본인 스스로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싸우고 군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정체성을 존중해 줘야죠. 그렇죠. 그게 뭐 의사도 나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말이죠. 명예로운 호칭이죠. 숭고하지만 그의 정체성.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안중근 참모중장은 어떤 일을 했나 항일 무장투쟁사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분은 항일 무장투쟁의 과정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단 말이죠. 적에게. 근데 그분에게 붙여져야 될 건 의사보다는 장군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게 그분을 정체성을 인정하고 영예롭게 그렇죠. 하는 거다. 본인이 주장했으니까요. 네. 당신께서 내가 의군 참모중장이라고 끄덕끄덕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만은 교수형 당하기 5분 전에 남긴 유지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 군인이 본인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참모중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그냥 재밌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렇게 번영하게끔 만든 정말 위대한 조상 중에 한 분이 안중근 장군 아니세요? 네. 그럼 본인의 유지를 받들어주는 게 그 후세들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 3대 역사 용어 바로잡기 청원운동을 시작하셨더군요.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두 가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독립운동이란 말을 대신에 독립전쟁이란 말을 쓰자. 독립운동 대신. 아니면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하자. 물론 이제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외교운동도 있고 정치운동도 있고 교육운동도 있고 다양한 운동이 있었지만 그 독립투쟁의 가장 중심은 뭐였냐. 일제가 군사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강점했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투쟁에서 가장 독립투쟁에서 중심은 뭔가. 저는 당연히 항일 무장투쟁이다. 그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으로 교육운동, 정치운동, 외교운동 이런 것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 독립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독립 그저 주선주로 아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고작 4년 했거든요. 우리 항일 무장투쟁 40년 했습니다. 1920년대만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100개가 넘고 거기 참전했던 독립군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프랑스 레지스탕스보다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무려 40년 동안 치열하고 끈질기게 진행되었던 세계 유례 없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 독립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없는 것처럼 그냥 주선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러네요. 우리가 그 식민 지배 하에서
여러 종류의 항일 어떤 뭐랄까요? 운동, 독립운동, 뭐 했죠. 3.1 만세 운동이라는 표현도 하고 네.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배운 교과서에도 거의 대부분의 항일에 대한 역사는 그냥 운동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만주나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한 사람들한테는 네.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은 죽는 날까지 총 들고 적의 총구 앞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전쟁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뭐 운동했다, 삽들고 새마을 운동하러 다니신 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적의 총구 앞에서 적과 전쟁한 사람들에게 네. 운동했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 건 말이라고 하는 게 의식을 규정하잖아요. 그 말이 용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대 예. 또는 이제 일제 강점기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주어가 누구에게 있나?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를 자기들이 지배한 것이고 자기들이 양보해서 강제로 저도 지금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제 강점기인가 식민지 시대인가 빼앗긴 국권 나라를 되찾으려고 무장 투쟁을 했던 시기란 말이야. 독립 투쟁을 했던 그러니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항일 무장 투쟁 시대, 독립 전쟁 시대, 양보한다고 해도 독립 투쟁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야 주어가 우리한테 오고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뭐였습니까? 나라를 되찾는 거잖아요. 그 되찾기 위한 독립 투쟁이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정신이었고 시대 정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란 말은 독립전쟁, 항일 무장 투쟁 이렇게 바꾸고 시대 구분에 있어서도 일제시대 또는 일제강점기는 항일 무장투쟁 시대 아니면 독립전쟁 시대. 양보한다고 해도 독립투쟁기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를 객체화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중심으로 봐야죠. 사실 무의식 중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식민시대, 뭐 강점기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 독립의 무장 투쟁의 역사를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안중근 장군, 안중근 참모중장을 안중근 의사로 부르는 게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어쩌면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분들의 유지를 혹은 그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잘 대변하는지에 대한 한 번쯤의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운동을 하셨는데 청원운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당히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광복절 맞아서 했는데 지금 몇천 명은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정부가 반응을 하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다가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검토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저희가 이 방송 밑에 청원운동에 이럴 때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청원운동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독립전쟁은 못했어도 청원운동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공감하시는 분은 다 한 번씩 청원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역사인식을 하는 한 계기가 되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해요. 교수님. 왜냐하면 역사책에 항일 무장 투쟁, 독립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현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다. 예, 그 전부 다예요. 네. 그것도 또 이상하게 가리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40년 독립전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시기부터 어떤 시기까지 왜냐하면 아까 안중근 참모 중장의 부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독립군 부대들이 존재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1905년부터 실제로 우리 이제 국권을 침탈당했단 말이에요. 얼산도 계약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의병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1945년 독립한 날까지 항일 무장투쟁은 계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40년이죠. 그래서 1900년대 이제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범진 장군이 이렇게 갔던 그 이범윤, 이병진 형제들이 그 후원했던 대한의군. 그게 이제 안중근 참모총장이 우영장이었고 나중에 이제 밀정이 되었던 어민섭이 좌영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부대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1920년대 넘어오면 이제 서일 총재 그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 정서 그러니까 이회영, 이상용 선생이 총재로 있었고 지청청 장군이 이끌었던 서로군 정서. 야, 그건 이제 뭐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아요. 네. 뭐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대한독립군 이런 게 다 1920년대를 관통했던 그리고 수많은 작은 부대들이 있어요. 신민부 군대 또 뭐 훈춘 같으면 훈춘에 있었던 뭐 황병길 그 부대 이렇게 부대가 100여 개가 있는데 그 1930년대에 가면 이제 조선의용대 김원봉 장군이 이제 만들죠. 그러니까 의열단 투쟁 그 전에 의열단 투쟁할 때 이 노선을 바꿔서 이제 정규전 작전으로 변화하면서 만든 게 이제 김원봉이 만든 영화에도 등장하죠. 조선의용대였고 나중에 그게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죠. 그게 이제 193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부대고 1940년대에는 이제 한국 광복군이 출연하죠. 그건 임시정부가 직접 조직한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지청천 장군은 일본 육사 26기 출신이거든요. 중위로 일본군으로 근무하다가 임시정부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합류할 것을 호소했을 때 일본 육사 26기 출신이 16명 있습니다. 한국. 그중에 딱 한 명. 그러니까 지청천 장군이 탈영해서 신혼무관 거쳐서 서로군 정서 사령관 지내고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광복을 창설하죠. 그게 1945년까지 계속 싸우고 준비해서 이제 45년에 실제 국내 진공 작전을 하려고 미국 OSS 부대하고 함께 준비하다가 이제 일본이 한 발 앞서서 항복하는 바람에 국내 진공 작전을 못했죠. 이렇게 해방되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 항일 무장투쟁 부대들은 독립군들은 존재했단 말이야. 독립전쟁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었다. 이 전쟁이 없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도 하고. 네, 그렇죠. 이건 뭐 통일적으로 지도를 못 받는 순간들이 많았으니까.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만주에서 이제 일본군이 1930년대에 들어서 괴멸적 타격을 주니까 무너진 만주의 독립투쟁, 무장투쟁 부대를 재건하려고 대련 거쳐서 만주 가려다가 대련항에서 체포되어서 옥사했잖아요. 그렇게 한순간도 우리 무장투쟁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 이 역사를,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없는 것으로 지워버리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 그 진공작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해방 직전에 시도하려고 했던 그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였습니까? 실제 이제 OSS는 이제 미군들이 이제 한반도 이제 진주를 준비했죠. 진격을 준비해서 실제 우리 군대를 그러니까 광복군 그러니까 2지대 3지대로 훈련시킵니다. 2지대 3지대가 미군 특수부대 교관들의 지원과 군사 지원, 교관 지원을 받아서 무장투쟁 준비를 다 하고 우리 한국의 각 도마다 한 반씩을 다 조직해서 책임자까지 다 정해져 있었죠. 그때 이제 경기, 서울을 그때는 경기도가 이제 서울도 포함할 때니까 가령 경기도 책임자가 장준하 선생이었죠. 장준하 선생이 한국 광복군 그 제 2지대의 경기 그 침투 담당이었죠. 그렇군요. 책임자였어요. 근데
그 매우 안타까워하죠. 그분들이. 그리고 김구순행도 일지에서 밝혔듯이 너무 통탄하죠. 네. 좀 더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먼저. 어쨌든 군대 규모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네. 우리가 우리 영토를 향해서 그죠? 네. 우리 영토를 향해서 진격하고 돌진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이나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에 그 부대원 수가 많지 않지만 네. 그 부대원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에 다 황포군관학교 출신들이다 보면 네. 중국 최고 그러니까 군사 간부 훈련학교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다 육사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거의 전원이 장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들도 역시 한광반이라고 하는 군사 훈련들을 거친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대부분 한국 광복군의 주력은 학병들. 그러니까 당시 학병 징집당에 다 탈영한 사람들이거든요. 목숨 걸고 일본군 탈출해서 한광반 군사훈련 받고 한국 광복군에 그 찾아와서 네. 독립군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최고 엘리트들이고 그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장교였어요. 장교 부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침투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한 부대를 만드는 게 작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는 게 그죠? 무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트 그 뭐랄까요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지도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 거잖아요. 2,000명이 사실 한국 독립 무장투쟁 과정에서 전 기간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하죠. 그 학교도 이렇게 맥을 이어서 참 있었어라면 그게 이제 한국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됐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연결의 흔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해방된 뒤에 들어와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댔던 신흥무관학교 만드는데 이제 핵심이 이제 이회영 그 육형제였잖아요. 그 살아서 돌아온 건 이시영 선생 한 분이었으니까 이시영 선생이 만든 게 신흥학교였죠. 신흥대학을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경희대학교예요. 그렇게 이어지고 이제 전쟁 과정에서 거의 빼앗기다시피 해서 그 학교가 경희대가 되면서 이제 이름도 신흥자를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신흥무관학교의 전통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렇군요. 가슴 아픈 그 부분도 가슴 아픈 얘기네요. 정말로. 그래서 이 범도라는 소설 이게 1편인데 포수의 원칙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쓰시는데 10년이 더 걸리셨다고 그래요. 이게 역사적인 고증 때문에 그러셨겠죠? 네. 제가 뭐 처음부터 이 소설이 이렇게 두꺼운 벽돌 2장으로 만들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저희 아버님이 만주에서 사셨어요. 어린 시절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저한테 자주 나는 14살 때 혼자서 만주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할 때 제가 한 번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아들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뭐 인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남의 얘기는 쓰려고 열심히 취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했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제가 귀담아 듣지 않다가 돌아가실 무렵에야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노트 하나를 장만해서 정식으로 했는데 이제 얼마 못하고 돌아가셨죠. 아유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불러주신 그 주소지를 들고 제가 서간도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네, 정확히 뭐 기억하죠. 근데 이제 아버님은 물론 이제 그 생계형 이주였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2,000여 명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나. 그리고 이제 봉오동 청살 이전적지 또 남만주에 있는 이제 대련 리순감옥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했고 그 신채호 선생이 옥사했고 이회영 선생이 고문당했던 그 리순감옥을 답사하면서 굉장히 전율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던 항일 무장투쟁사를 철저히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문학은 대체 지금까지 이 눈물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뭘 써왔지. 대학교에서 문해창작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책으로 표현했는데 딱 13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시간이만 허락한다면 그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이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그 역사적 고증의 현장들, 우리 정말 위대한 우리 조상들의 피 흘린 그 흔적들을 한번 같이 답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세요.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범도 루트라고 그래서 그게 있어요? 이 책 읽은 제가 솔직히 모르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책 읽은 분들이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 12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래서 범도 루트 몇 번 며칠입니까? 뭐 코스가 몇 개 있는데 루트에 따라서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7박 8일까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꼭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그때마다 교수님 같이 가세요? 네, 제가 꼭 가야지 범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가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예전에 취재할 때는 가령 창동중학교 기념비 같은 거 정말 눈물겹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거기 찾으려면 뭐 사흘 걸렸습니다. 뭐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있긴 있다는데 소설 쓸 때 혼자서 막 헤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정말 다 잊혀져 있는 분들 뭐 그 대종교 뭐 서일 총재 실제 김좌진 장군만 알려져 있지 그걸 만들고 이끌었던 서일 총재 같은 분은 까마득히 잊혀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혼자 갔을 때 미안하고 죄송했던 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술도 따르고 그 벌초도 우리가 대신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많은 무장투쟁의 역사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타이틀로 범도, 홍범도 장군을 픽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사실은 이 소설을 쓰면서 주인공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택했던 다른 주인공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소설 주인공으로 손색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도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오직 홍범도 장군만이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특히 이제 제가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건 이 소설 범도의 주인공은 다른 소설에서는 필요치 않는 주인공의 자격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전선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체도 남기지 못하고 무덤도 남기지 못했던 그 수많은 전사들,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주인공 다 해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기꺼이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한 봉오동 전투 그러면 총사령관 당연히 홍범도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봉오동 전투 총사령관은 최진동이거든요. 그 봉오동은 뭐 첩첩산중의 밀림 아니고 하촌, 중촌, 상촌 3개의 마을에 150가구가 넘게 사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중심으로 당시 부산 땅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최진동, 최운산, 최치용 삼형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1,500명이 넘는 독립군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홍범도 장군은 기꺼이 최진동 장군에게 총사령관직 내주고 추대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밑에서 1군 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나 전투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최진동 장군이 훌륭하지만 나이도 자기보다는 훨씬 어리고 전투 경력도 홍범도 장군에는 비할 수 없죠. 그런데도 기꺼이 총사령관을 추대하고 그 밑에서 싸우는.
홍범도 장군에게는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 그래서 기꺼이 최진동 장군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그 밑에서 싸우고 자기 부대원들을 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 혼자 다 해먹는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죠. 항일 무장투쟁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습니까? 그 이름들을 주인공으로 호명해 줄 줄 아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던 거죠. 원래 포수셨던 거는 우리가 압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네. 어떻게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셨고 또 언제였나요? 작년이야 재작년인가요? 그 육사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엄청난 홍역을 겪었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마는 홍범도 장군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홍범도 장군은 태어나서 9살 때 이제 아버지를 잃죠. 그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안고 다니면서 남의 집 가서 젖어덤을 껴서 키웠는데 이제 아버지마저 9살에 돌아가니까 이제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로 살다가 이제 15살 때 이제 나이 2살 더 올려가지고 평양 우영 제1대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탄관 오리들, 그 횡포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부패상, 횡포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상관을 이제 가격해서 쓰러뜨리고 탈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포수로 지내다가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당한 다음에 부대를 끄고 그러니까 의병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그 1907년에 우선 그 일본이 뭘 하냐면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렇죠. 무관학교를 강제 폐교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무장력을 딱 가지고 있는 게 포수들 뿐이었거든요. 조선에서. 총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총포급 화약류 단속 법안이라는 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화약, 총포, 도금류를 다 압수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기록을 보면 당시에 22만 정을 압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총 들고 산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들을 모은 부대가 홍범도 장군의 첫 번째 독립군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만들었을 때도 홍범도 장군은 자기가 총사령관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은 포수 임창근 실명입니다. 이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추대하죠. 왜? 포수들 부대니까. 이 임창근은 나이도 많고 가난하고 자식도 없었지만 평생 포수로만 산 사람이에요. 포수 아닌 무엇도 한 적이 없고 포수 아닌 어떤 것도 되려고 한 적이 없는 오직 포수로 산 이 사람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출발했거든요. 이게 홍범도 장군의 첫 그러니까 정규 독립군 부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홍범도 장군 있는데 부르려고 고문하다가 고문당해서 일본군에게 죽죠. 그리고 큰아들 홍양순은 16살 나이로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교전 중에 전사합니다. 그걸 홍범도 장군이 일지에 써놓거든요. 홍범도 장군 말 많은 사람, 글 많이 쓴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딱 A4 용지 10장도 안 되는 분량으로 일지를 써놨어요. 정리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아들 홍양순이 죽은 날을 딱 한 줄로 써놨습니다. 내 아들 양순이가 5월 18일 정오에 죽었다. 한마디도 다른 말이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은 게 자기 아들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남은 핏줄은 고작 하나 남은 게 이제 둘째 아들 홍용환인데 그 홍용환은 아버지 따라서 12살 때 만주 넘어가서 만주와 연해지로를 오가면서 아버지 따라서 항일 무장투쟁 하다가 기류에서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냥 핏줄 하나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 사실도 한 줄로 기록이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기류에서 죽은 홍영환의 죽음은 기록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해주에 있을 때 이제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변절하기 전이죠. 이광수가 홍범도 장군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홍범도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방 안에서 편안히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방 안에서 편안히 싸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자식 하나,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재산 한 푼 남기지 않고 결국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해서 거기서 극장 수리하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무슨 재산을 가졌습니까? 뭘 권력을 누렸습니까? 뭔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까? 오직 그분이 원했던 건 싸우다가 죽을 자리. 그것 위에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을 뭘 했네, 뭐 공산당에 가입을 했었네 이런 이유를 그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손잡고 싸우던 시대예요. 일본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그렇죠. 네. 뭐 그 당시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에 와서 지금의 기준으로 소환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 자기를 위해서 무엇도 남기지 못하고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 진보나 보수의 문제,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 문제도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예의에 관한 문제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육사에 있는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왜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이제 우선은 194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 이제 전 정부의 정통성이 친일파들하고 이제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면 다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없애버리려면 45년까지 있었던 일은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래서 국민 문제가 나온 거죠. 일제 시대였다.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 가서 일본군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총 들고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그 논점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논점으로만 보면 그래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그러면 그때 일본군에게 붙고 일본 침략자들한테 붙어서 우리 민족에게 가해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사람.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 중에 적의 편에 붙어서 호식한 반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더구나 제가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파내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이 비열하다. 처음에는 거기 있던 5명이 있거든요. 5분 다 파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회영 선생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회영 선생만 남겨놓고 4명 파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나머지 4명은 그 안에 남기고 홍범도 장군만 밖으로 파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비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홍범도 장군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후손이. 다른 사람은 1인 시위할 후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만만해 보였나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공산당 가입했다고? 아니 그 공산당이란 게 1920년대에 공산당이란 게 그때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운동 도와준 나라의 소련뿐이었고 소련에 있으면 소련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련에서 거기 거주했으니까. 네, 거기서 독립투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소련과 미국도 손잡고 싸우는데 그러면 미국도 다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들과 손잡았으니까 미소련과 당시에는 손잡을 수밖에 없고 중국에 있었으면 중국 정부가 손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생존의 방법이었네. 네, 그걸 통해서 뭐 자기 개인의 영예를 누렸나요? 뭐 권력을 누렸어요? 뭘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오직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잖아요. 가혹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 무효가 됐죠. 근데 이제 흉상은 이제 무효가 됐고, 예. 근데 이제 그 육사 안에 예. 항일 무장투쟁 영웅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예. 영웅들 한 명,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기록, 의미, 역사 이런 걸 쫙 정리해서 전시해 놓은 그 영웅실은 싹 다 철거해 버렸죠. 아직도 철거된 상태예요? 그렇죠. 영웅실. 그러니까 교실들은 싹 철거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는? 흉상 이제 그거 아니 그러니까 영웅실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강의실로 만들든지 다른 용도로 바꿨겠죠. 아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있던 걸 없애버렸어요? 네, 그건 다 파냈어요. 다 걷어냈습니다. 이거 뭐 흉상만 못 파냈죠. 국민들 눈에 이제 너무 띄니까. 글쎄요. 네. 그 아마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프랑스 육사가 있을 거예요. 네. 프랑스 육사의 레지스탕스에 대한 흉상이나 유품이 거기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거를 치워버린다고 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이제 명분은 그거였어요. 우리 군의 창설과 발전에 직접적인 공로가 없다. 이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 군의 창설과 발전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날 반포된 임시정부 헌장이거든요.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네. 그리고 제6조가 대한민국 인민은 병력의 의무를 지닌다. 그 헌장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잇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병력의 의무에 따라서 최초의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 참전 군인들입니다. 1920년 대한민국 2년 6월에 봉오동 전투에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대한민국의 첫 전쟁입니다. 그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리 군의 영웅들이 바로 그 전투에 참전했던 홍범도, 지청천, 이어진 청산리 전투에 참전한 김좌진, 이범석 이 장군들이고 거기 또 한 명 있는 이회영 선생은 이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신흥무관학교 장교들을 키운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군의 발전과 창건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헌장 그 헌장에 따라서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군인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 단순히 흉상 하나 파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글쎄요. 우리 군이 그 스스로들 칭하건대 호국의 간성을 키운다는 육군사관학교에 왜 그 명예로운 전통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그게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지우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이건 이제 보수 진보 이런 문제 아니거든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우리가 그분들이 물려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려준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죠. 안중근 참모중장은 미순 감옥에서 처형이라는 용의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교수형을 당해서 처형을 당할 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37세가 되나요? 30 정도 아니에요? 32인가 7인가요? 30 간 넘은 그 30을 간 넘었을 때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홍범도 장군께서는 뭐 안중근 참모중장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75세까지 그러니까요. 사셨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73세의 나이로 일본군과 독일군과 싸우겠다고 다시 군대에 자원했던 분이었죠. 그러나 두 분의 수명과 관계없이 인생의 기록지와 관계없이 참 안타까운 죽음과 말년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의 궤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리고 죽고 나서도 또 한 분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후손들에 의한 거죠. 우리가 후손이니까.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픈가 이런 생각을 나라 해봅니다. 빼앗기고 러시아에서 스탈린한테 추방당해서 중앙아시아로 가는데 간신히 돌아온 조국에서 또 쫓겨나는. 그러니까요. 그러나 또 이분들이 만든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두 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 이걸 좀 정리해보죠. 두 분 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를 남겨주기 위해서 무한히 헌신했던 사람. 그러니까 헌신은 무한했지만 바란 대가는 1도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 두 분의 삶이었다. 그게 공통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다 자기 개인 한 명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우리나라는 독립했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나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실패, 그분들의 헌신으로 성공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은 교수형 당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무슨 꿈을 꾸면서 죽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수형 당하면 바로 죽지 않거든요. 그 리순 감옥에도 교수형장이 있지만 교수형 당하면 반드시 의사가 참관합니다. 그래서 매달아 놓은 채 심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박동이 모든 게 확인되면 그때 풀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교수형 당한 분이 허위거든요. 허위 선생은 대한제국평리원 원장설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대법원장입니다. 그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이 나라를 빼앗기니까 무장투쟁에 나서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자기가 재판했던 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교수형 당합니다. 아무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한 그 시신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신 인수해서 장례 치른 사람이 그의 제자 박상진이에요. 그 박상진도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다가 역시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합니다. 그 박상진이 교수형 당할 때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박상진 13분 만에 절명합니다. 그의 공범 김한중 12분 만에 절명합니다. 12분, 13분 매달려요. 그들은 그 12, 13분 동안 무슨 꿈을 꾸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죽었을까? 우리는 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총 들고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아도 전 재산 바쳐서 온 가족 희생해서 싸우지 않아도 투표만 잘해도 자기가 원하는 나라 선택할 수 있는 이 좋은 나라를 대체 누가 물려주었나? 그분들이 물려줬죠. 그런 나라에 그분들이 물려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그분들을 역사의 패자가 되지 않게 역사의 승자로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죠. 우리 국민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나 안중근 참모중장은 이름을 남겼죠. 그래도 무슨 모욕을 당해도 이름을 남겼죠. 그런데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툭하면 그냥 무명의 독립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못 남긴 분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이름 남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우리 역사는 다 퉁쳐서 무명의 독립군이라 다 찾아내서 그분들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설책 이거 펴내면서 사실 이 책보다 훨씬 두꺼웠거든요. 5,300매 써줬는데. 아, 그러셨어요? 출판사에서 발췌를 많이 하셨군요. 네. 요새는 아무리 재밌어도 2권 넘어가면 안 읽는다. 어떻게든 2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줄였는데. 한 권이 2권 양이에요. 네. 줄여줬더니 또 출판사에서 야, 사람 이름은 왜 이렇게 많냐. 이름 좀 줄이자. 그 좋은 대명사 그가 있는데 왜 그걸 안 쓰고 한 번뿐이 안 나오는 사람을 이름을 자꾸 쓰냐. 그래서 제가 몇 개는 줄여줬는데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대부분 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 제 소설책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이름 한번 소설책 속에서라도 불러주고 싶었고 또 소설책 속에서라도 그 이름 한번 새겨 놓아두고 싶어서 제가 이 소설책에서 이름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분들이 물려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물려준 그분들의 이름이라도 찾아서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하셨군요. 범도. 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뭐 홍범도 장군의 범도이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길이다. 걸어가던 비범한 길. 그렇군요. 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군요. 있습니다. 글쎄요,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에 가보면 또 그 나라의 기념비적인 건물이나 학교 이런 데 가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대리석에 세월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그 이름을 새겨놓은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이름도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노력과 성의에 좀 인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냥 헌신하셨던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선열들 우리의 장군들의 우리의 병사들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제대로 새기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어서 범도 루트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범도의 작가시면서 중앙대학에서 학생들을 글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방현석 작가님, 방현석 교수님과의 시간을 이렇게 마감을 할까 합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다시 강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